하나 에어로의 유상증자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법이 많이 있었다면 하나 에어로의 이사들은 그거를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였죠. 네. 왜 우리가 계열사한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왜 사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 3.6조에서 한 3분의 1 줄어서 하면서 이게 뭐 굉장히 주주한테 친화적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영업이익이 2, 3조씩 나는 회사가 왜 굳이 3조짜리 그걸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유상증자를. 게다가 뭐 지금 뭐 굉장히 완화된 거 하지만 제3자 유증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제3자 유증이라고 하면서 한 3분의 1을 하나 에너지한테 주는데, 그거는 사실 지분을 이전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오션 지분을 에어로 지분으로 바꾼 거죠. 이게 저는 좀 더 시간을 더 늘려보면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하나그룹이라는 곳이 재미있는 역사가, 이 하나그룹은 특징이 있어요. 인수 사이클이 4, 5년마다 이루어져요. 4, 5년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그룹이 또 잘하는 거는 인수하고 화학적 결합을 잘 시킵니다. 이건 이제 그 그룹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오션, 그러니까 대우조선 인수부터 사실은 좀 이익을 물고 들어가야 이거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당시 대우조선 인수할 때 이 대우조선이 안 팔렸잖아요. 산업은행에서 되게 골칫거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좀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당시는 그게 파격적인 제안이라도 대우조선이 워낙 매물단지였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현대중공업한테 팔려고 했는데 이건 허락을 못 받았죠. 못 받았죠. 독점 때문에. 독점 때문에. 그러면서 더 조건이 완화된 조건으로 나왔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구주 매출이 아니라 신주 매출로 인수를 하겠어요. 신주 매출로. 구주 매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산업은행은 국민의 돈이잖아요. 구주에 산업은행 돈이 있는 거죠. 54%가 그때 당시 산업은행 지분이었는데 돈 빌려줬다가 물려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한 거죠. 그렇죠.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그 54%의 지분을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신주 매출을 함으로써 산업은행 지분을 25% 떨어뜨려 줬어요. 그것도 싸게 그러면은 싸게. 싸게 했겠네요. 그 돈이 얼마냐면 3조 6천억입니다. 자, 그러면 따져보면 이번에 3조 6천억 유상증자를 보고 야, 정말 신의 한 수다 이거는. 오늘 입장에서는. 하나 대우조선은 인수한 돈을 고스란히 다 받아낸 거네. 거기에다가 일거양득이죠.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인수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 여기서 하나 임팩트는 하나 에너지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너지가 김동원, 김동선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물론 하나 에너지에 대한 할 얘기도 많지만 이게 역사를 보면 이 하나 에너지가 하나그룹의 투자 전문 회사, 그러니까 하나 임팩트예요. 그러니까 하나 임팩트와 하나 에너지는 하나그룹 경영권 성격에 아주 중요한 회사로 자리매김을 이미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그룹의 모든 M&A는 하나 임팩트를 통해서 하라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어요. 그 하나 임팩트 대표이사가 누구냐?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임팩트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누구의 가치 올라가느냐? 하나 에너지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오션을 인수할 때 굳이 하나오션을 하나에어로가 돈이 충분했기 때문에 다 인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가 지분을 같이 사도록 문을 열어준 거죠. 물론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굳이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번에 하나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임팩트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오션 지분 7.3%를 지지난 달에 사줬는데 에어로가 하나에어로가 사줬죠. 이건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영권도 위험하지 않은데 왜 사줬지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사줄 거면 쌀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오션 지분을 쌀 때.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시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시점에 사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순자산 가치, 총 에어로의 순자산 가치는 좀 줄어드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순자산 가치보다 높게 사면 이럴 때는 하나 에어로 주주들은 반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상법이 많이 있었다면 하나 에어로의 이사들은 그거를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였죠. 왜 우리가 계열사한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왜 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 에어로 입장에서는
딱 이 입장 하나만 냈어요.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네.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션 지분을 사고 나서 오션 지분이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요. 네. 시장 가격이 나중에 경기 나빠지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쨌든 해소를 못한 상태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가 갖고 있었던 돈을 에너지와 임팩트 1.3조를 줘가면서 지분 하나 오션 7.3%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돈 모자라다고 3조 6천을 바로 때렸어요. 네. 때리고 이제 너무 이제 여론이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아까 하나 오션의 지분을 사준 거는 여론이 묻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사주는데 왜 사주는데 굳이 비싸게 사주고 왜 또 유상증자를 해? 이런 그 주주들 입장에는 에어로 주주 입장에는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에어로가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는 네. 하나 에어로가 하나 오션 지분을 하나 에너지와 임팩트로부터 사준 거에 대해서는 별 이슈가 되지도 않았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좀 떠들었죠. 네. 그런데 하나 에어로가 3조 6천억 유상증자를 하고 나니까 이게 다시 부각된 거예요. 그렇지. 1조 3천억 밖으로 내보낼 땐 뭔지고 왜 또 돈을 달라 그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영권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돈 쓰고 투자하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옷은 안 갖고 그냥 그 돈 갖고 투자했으면 되는데 왜 또 그걸 그렇죠. 밖으로 내보내더니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래? 이런 얘기는 뭐 주주로서는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제 하나그룹 쪽에서 세 단계의 이론 무마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48억 정도를 돈을 썼죠. 48억? 8억. 이게 뭐냐면 김동관 부회장과 손재일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한 거예요. 에어로? 30억, 7억. 네. 그 돈이 뭐 돈이냐? 딱 이분들의 작년 급여였습니다. 나 받은 급여 다 내놓을 테니까 이 정도는 좀 봐줘. 48억이면 3조 6천 유상증자의 0.17%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무마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네. 첫 번째. 근데 여론이 시끄러웠죠. 네. 자중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좋지 않지 않은 게 계속 경영권 이슈가 나오니까 주 하나 지주회사 하나의 대주주가 김성현 회장인데 22%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인 11%를 정계를 바로 해줘 버렸어요. 세 자녀에게 나눠줬습니다. 자, 우리 하나에너지 가지고 경영권 승계 안 할 거야. 원래 이제 이론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에너지한테 1조 3천억 주고 비상장사한테 계속 키우는 이유는 계속 키워서 제일모직 삼성전자 합병 때처럼 그치. 하나에너지하고 주 하나 합병해버리면 저거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경영권 승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합치면 거의 이제는 100조에 가까운 그 총자산 가치를 가지는 그렇죠. 그룹사고, 근데 하나는 4조밖에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 에너지하고 합병하면 그 4조도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으면서 그냥 하나 전체 수십조 자산을 한꺼번에 그냥. 근데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을 최근 5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는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순수 지주가 아니고 사업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본부 개념으로 안 왔는데 이걸 하나씩 들여터냈어요. 하나씩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계속 부피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부에서는 왜 자꾸 가치를 줄이지? 그런데도 주 하나 지주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하나는 계속 빼가고 하나 에너지를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합병해서 승계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나오니까 다다가 하나 에어로가 3.6조를 성장하니까 이거 이제 하려는 모양이다 하니까 두 번째 내민 카드가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정리하면서 11%를 정리를 해주고 여전히 개인 일대 주주는 김성인 회장인데 불구하고 언론에 뭐라고 이제 방점을 찍었냐면 이렇게 헤드라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그룹 경영권 승계 실제적으로 마무리. 사실상 마무리라는 요 딱 멘트를 넣었어요. 모든 언론 헤드라인에. 사실상 마무리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영권 승계 마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 지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신세계그룹 동일인 여전히 이명희 회장이고요. 회장이고 네이버의 동일인은 이혜진 의장입니다. 본인은 고사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니야. 지분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은 당신이 다 행사하잖아. 그게 동일인이에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동일이 되는. 그 말은 총수. 그러니까 총수가 바뀔 때 우리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내년도 안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성현 회장을 동일인에서 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굳이 이번 조치를 취하고 나서 사실상 마무리라는 그 헤드라인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걸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정정신고를 하라고 요청했어요. 어쨌든 정정신고 때문에 마지막 이것도 안 됐다 싶으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저는 100기를 냈다 보는데 100기는 아니죠. 100기를 던 흉내를 냈다 보는데
2조 3천억 줄이고 네. 1조 3천억은 먹었던 거 다시 뱉어내서 네. 이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는데 네. 할인 없이 네. 네. 하겠다는 건데 네. 겉으로는 그럴 때 보이지만 아까 다시 초도로 들어오면 결론적으로는 삼형제가 다시 지분 확대가 되었다. 네. 손자회사 지분을 자회사한테 비싼 가격에 시가긴 하지만 시가에 팔고 올라온 시가에 팔고 그 돈 가지고 자회사인 에어로를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그리고 거죠. 좀 더 그림을 확대해 보면 하나그룹은 결국에는 이 하나오션이라는 대우조선을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그거나 다름없다. 네. 그거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타이밍 잘 잡은 거니까 예.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건 왜냐면은 뭐 아무도 인수할 수 없고 또 현대중공업 인수하고 싶었는데 뭐 외국에서 허용을 안 해줬으니까 그 틈새 잘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잘 잡았다. 뭐 그 산업은행도 이거 빨리 혹 들고 하니 2년만 더 참았어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졌겠죠. 그렇죠. 산업은행이 그러면은 받을 거 다 받고 팔았을 할 텐데. 36천억이 아니라 뭐 5조 원, 6조 원 이상 가치가 훌륭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조선 호황이 왔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가정법이니까. 가정법이니까. 그 전에 워낙 어려웠어요. 지난 10년간 뭐 그거는 냉정하게 보자면 우리 투자자니까 사실은 2010년 이후로 한 11년, 12년 이후로 한 10년간 진짜 보릿고개가 이렇게 이렇게 긴 보릿고개를 본 적이 없는 그런 긴 보릿고개를 거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의 유상증자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 전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랬어요. 그 유상증자 하면서 자기는 영업이익 3조 낸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조금 덜 내고 참아서 그 돈 갖고 자기 돈 갖고 하면 최고 좋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하나그룹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네. 이건 롯데그룹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롯데그룹 되게 힘들잖아요. 네, 지금 힘들죠.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롯데그룹은 캐시플로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유통하고 식음료는 아시지만 캐시플로우가 되게 빨라요. 네네. 현금이 빨리빨리 들어오잖아요. 네네. 빨리빨리 들어와서 캐시플로우가 되게 유연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네. 사업만 해왔어요. 예. 근데 롯데가 신동빈 회장이 들어서고 나서 케미칼로 바꾸면서 네. 중구장대로 바꾸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로 가고 싶었으니까 했는데 이쪽은 이전의 현금 리듬하고 전혀 다른 리듬. 그렇죠. 한번 투자해서 건물 짓고 그 건물 투자하면 세팅하고 그게 나오는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몰라. 그렇죠. 예. 하나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하나가 원래 하나의 주력은 금융은 빼놓자고요. 금융은 빼놓더라도 원래 케미칼하고 방산 중에서도 국내 방산. 사실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지금은 방산이 막 글로벌하지만 대부분은 방산의 KPI는 명확합니다. 그냥 국방부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왜냐하면 전체 매출액이 한 60, 70%가 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그렇죠. 국방 예산의 증가율이 꼭 방산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에요. 국방 예산으로 돌아갈 때만 해도 캐시플로가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부도 입력 없잖아요.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고 뭐 하나 오션하고 방산 글로벌을 같이 하면서 이게 스텝이 꼬였습니다. 캐시플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해외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뭐 이게 자금 금융 조달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케미칼이 안 좋아졌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플로가 이게 스텝이 꼬였습니다. 하나 케미칼과 여천 NCC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가 원래는 차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부채비율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오션 투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손쉽고 안전한 유상증자를 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웃기는 게 여기서 왜 하나 에어로의 귀중한 1조 3천억을 오션을 급한 게 아니잖아. 오션은 급한 게 아닌데 왜 에너지한테 1조 3천억을 주고 샀냐는 거죠. 그건 이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너무 의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진들이 너무 안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고 사실은 그런 캐시플로가 느리다는 걸 미리 다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조선과 방산의 공통점은 수주 경제란 말이에요. 겉은 화려해 보이죠. 뭐 하나 에어로도 32조, 하나 오션도 몇십 조의 수준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현금화 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 대비를 한 책임은 하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지지 않고 손쉬운 유상증자를 택했다는 게 요즘 이런 그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LS 그룹이죠. 똑같은 구조에 빠졌습니다. LS 그룹이
LS 그룹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룹은 더 웃긴 게 LS 일렉트릭부터 네. 뒤에 LS 뭐 마지막까지 요번에 그 중복 상장 논란이 일으킨 것까지 네. 다 밸류체인이 엮여 있어요. 네. 하나의 밸류체인이에요, 그냥. 사실은 분할 상장할 필요가 없는 회사죠. 그렇죠. 그냥 하나의 LS 밸류체인에다가- 하나만 상장해도 되는 네. 회사예요. 네. 하나의 밸류체인이면 사실 하나만 상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의 밸류체인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느립니다. 한번 투자하면 네. 그러니까 IPO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상대 기업들은 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네. 아마 유상증자의 유혹은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돈이 들어갈 때도 있고 돈이 걷어들일 때도 있는데 돈을 걷어들일 때 그럼 배당을 빵빵 해줬던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5%, 6%, 7%씩. 물론 뭐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영원히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돼? 그럼 우린 돈을 언제 받아? 이런 게 사실 소액주주거든요. 기다릴 수 있어.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다릴 수 있어. 근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야 돈 많이 벌었어. 오, 야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유상증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거죠.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수득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좀 친절한 설명이다. 네. 주주들에게. 예. 너무 불친절하다. 제가 아까 이제 하나로 이야기 해준 게 네. 이사회에게도 그 정도 통보인데 네. 주주들에게도 오죽하겠느냐. 이번에 뭐 하나 에어로 그 주주 총회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뭐 되게 불친절했다는 설이 있어요. 네.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아마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네. 집중 투표제 이런 것이 들어가면 굉장히 친절해야 될 겁니다. 지금보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 필요하다. 정말 아주 세밀한 플랜을 제시를 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이 플랜을 가면 주주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 그리고 또 인성 수익이 나면 자사주도 얼마큼 매입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예. 전혀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돈을 땡기는 거는 동업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업자들한테 야 돈 좀 더 내봐. 우리 이거 사업 잘해. 이러면 기존의 동업자 취급을 해줬어야 그 얘기가 잘 먹히는 건데 야, 너 언제 팔고 나갈 줄 모르는 남이잖아. 이래놓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는 네가 주주니까 우리한테 돈을 내야지. 이래버리면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소액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유상증자의 이런 두 사건을 보면 SDI하고 사건을 보면서 이 자본시장 성숙으로 가는 진통이 너무 세다. 네. 한참 가야 된다. 이번에 사실은 삼성 SDI와 그 하나 에어로 유상증자도 시점도 참 묘해요. 3월 13일 날 상부 통과됐습니다. 네네. 3월 14일 날 삼성 SDI 유상증자 발표하고요. 그 일주일 20일에 삼성 에어로 하나 에어로 유상 발표했어요. 예. 상법 개정을 연두에 둔 거라 저는 봅니다. 네네. 상법 개정되고 탄핵은 인용될 것 같으니 네. 세상 바뀌기 전에 빨리 해치우자라고 예. 저는 충분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그나마 조금 논란이 그냥 느낌에 조금 덜해요. 그냥 반발이. 에어로에 고마워해야죠. 사실 SDI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높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죠. 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회사는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조금만 팔아서 많은 돈을 땡기는 게 회사 전체한테 좋고 회사 전체한테 좋은 게 주주한테도 좋은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코프로가 기가 막힐 때 유상증자를 한 거야. 그렇죠. 사람들 열광할 때 유상증자 했으니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식을 예를 들어서 주식을 3%, 4%, 5%만 팔고도 돈을 쫙 왕창 이만큼 땡겨서 몇 년 살 돈을 땡긴 건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유상증자 해준 그 소액주주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속 쓰린 얘기긴 하지만 입장 바꿔서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가 이렇게 너덜너덜 해줘갖고 순자산 가치 이하로 할 때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지. 거죠. 예, 유상증자를 하면은 원래 우리 정상적인 영업이면 한 주당 10,000원짜리야 뭐 이랬는데 이거를 5,000원에 팔어, 6,000원에 팔어, 7,000원에 팔어 이런 개념은 갉아먹는 거죠. 주가가 떨어뜨리는 거죠. 순자산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 SDI 유상증자 할 때 그때 19만 20만 원 했어요. 네, 1년 전에 40만 원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나마 삼성 SDI는 고마워해야죠, 에어로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슈를 다 잡아먹어줬어요. 네네네.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주들한테 환원을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전혀 상관, 돈이 필요 없는 금융주들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은행, 그다음 최근에는 주인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졌는데 요즘에는 뭐 보험,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막 증권, 뭐 이런 쪽은 이제 주주 환원이 점점 올라가는데 사실은 열심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돈만 가지고 가니까 저는 요즘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좀 큰 흐름 하나를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할 때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하는 율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20% 안팎입니다. 네네. 이게 몇 년간이냐면 최근 15년간 그렇습니다. 그나마 올라간 거예요. 네. 오너분들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사실은 자본시장 눈치를 안 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본 조달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우리는 뭐 상장은 했지만 네. 우리 돈 가지고 사업한 거야. 우리가 은행에 빌렸고 네. 대부분 은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용을 했어요. 자본 조달을. 아니면 옛날에는 계열사, 상호 출자 막혀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 2008년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원래 IMF 때부터 자본시장이 여기 일렸지만 2008년 이후 서프라임 이후에 바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자본시장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기업 집단의 여러 공정거래법이 바뀌면서 상호 출자를 다 막아놨어요. 순환 출자, 상호 출자 다 막아놓으면서 이거 자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은행, 그다음에 은행 쪽인데 은행도 만만치 않아요. 네. 이자율이 올라갔죠. 네. 그다음에 정부인데 이제 정부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의 의존율이 저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 보는데 저는 트리거가 한 30%쯤 되면 완전히 판이 바뀔 것이다. 아 근데 사실은 유상증이 말고 다른 수단이 있었으니까 20%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쪼개기 상장. 뭐 그렇죠. 그런 걸 한 거죠. 그게 사실상 유상증자라면 뭐 마찬가지죠.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에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제 개인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돈만 가져가고 돌려주진 않아. 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가 이제 본물쯤 터져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예. 아 오늘 사실은 법적인 얘기는 굉장히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법업지도 사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 얘기 나오면 머리가 굳어질 텐데 오늘 굉장히 재밌게 사실 이거 다 법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건데 우리 리더스 인덱스 지금 굉장히 뭐 중요한 지수 하나를 만들고 계신다고 인덱스 하나를 만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주주 친화 인덱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4월 빠르면 4월 말쯤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 인덱스를 만드시면 뒤통수를 가장 덜 맞는 인덱스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 인덱스를 사라, 뭐 뱅가드 인덱스를 사라, 그러면 시장을 초월한다. 그리고 웬만한 액티브 펀드 다 이긴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덱스가 연간 2-3%밖에 안 올라요. 이거는 수많은 유상증자와 수많은 쪼개기 상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주주 환원 인덱스? 저희가 이제 10개 정도 지표를 지금 세팅을 했어요. 그 중에는 최근 5년간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유상증자 했던 기업, 유상증자 결정한 기업들, 뭐 그다음에 BW, CW 얼마 발행한 것부터 시작해서 주주 환원율 높은 거,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에비타라든지 ROE 같은 성장성, PBR 다 넣었고요. 거기다가 reputation, 그러니까 정성적인 기업들이 얼마나 뭐 그것까지 다 정량 정성의 지수를 합쳐서 한 10개 정도의 인덱스를 만들어서 어느 기업이 주주들에게 친절하고 친화적인 기업이냐를 볼 수 있는 인덱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덱스 중에 상위권에 있는 애들만 모아서 ETF 같은 걸 만들어 가지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뱅가드 인덱스나 마찬가지의 인덱스가 나오겠네요. 이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분석해서 ETF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인덱스만 만들어서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발표된 그러면은 투자할 때 주가가 안 오른 그 인덱스의 상위 기업만 투자해도 투자 방법이 되는 거네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통수는 안 친다. 네. 아, 이 기업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정도로 가고 있고 주주의 친화적인 기업이다. 네, 그러네요. 그 빨리 좀 나와서 나오면 한번 또 여기 나오셔서 어떤 네. 기업이 주주환원에 우수하고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아주 재밌게 한국의 이제 지배구조의 상황들 그리고 실질적인 왜 이런 유상증자나 이런 건들이 일어나고 왜 주주 인식 일반 주주 인식과 대주주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업들이 알러지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